부동산 흐름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분석했던 것들이 부동산은 항상 사이클을 그리고 갑니다. 그때 앞에 말씀드렸던 거 정책을 완화하느냐 안 그러면 정책을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보면 이제 공급을 축소한다든지 불황기, 회복기, 화랑기, 침체기 이런 상황에 각각의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뭐 불황기 때는 뭐 갑자기 뭐 거래량이 좀 보합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악성 분양이 나온다든지 증가한다든지 이런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리고 뭐 공급을 갑자기 축소한다든지 이런 시그널을 줍니다. 지금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화랑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화랑기에 어느 시점인가는 아직까지 100% 모르겠습니다. 이게 넘어가는 시점인지 안 가면 화랑기의 중간쯤 왔는지. 근데 분명히 지금 시장은 하락입니다. 왜? 공급도 증가하고 있고 전세 가격, 그 다음에 뭐 매매 가격 끝없이 상승하고 있고요. 투자자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분명히 하락기는 맞아요. 근데 이 선상에 어디쯤인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꼭대기 있지, 안 가면 중간에 있지. 바닥은 지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동산 투자 사이클의 시그널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할 건지를 조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에 대한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거를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빠져나올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그거는 어플에서 보다 보니까 미세한 시그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요걸 갖다가 직접 차트를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울산이 조금 이제 다시 붙으려고 다시 하고 있다 그래서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거거든요. 매수자가 바닥을 치고 하나도 안 사고 있다가 뭔가 팅 올라오죠. 시그널은 항상 먼저 와요. 움직임이 와요. 계속 차트를 그리다 보면. 그래서 보면은 항상 한 방에 팡 치고 오르진 않죠. 1차 시그널이 오고 2차 시그널이 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턴차고 팍팍 올라가죠. 앞에서 똑같아요. 한 번 시그널이 오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조용한 시장에 시그널이 올 때는 그 시장에 이제 가봐야 되겠죠. 그런 걸 보기 위한 이제 심리 차트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한동안 팍 좋았다가 확 심리가 빠졌어. 사는 사람이 별로 좀 없네. 그러다 물건을 다시 많이 내놓고 있네. 그러다 다시 물건을 거들이고 최근에. 맞죠? 물건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고 사는 사람이 조금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울산 조금 좋게 보이네. 그냥 전체 지금 봐도. 그래서 저는 차트를 이렇게 지금 보면 시그널이 지금 왔을 때 한번 왔었고요. 지금 다시 시그널이 오고 있어요. 자, 하나 보면 제가 차트라는 이런 건 하나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다시 벌어질 수는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럼 그걸 보려면은 공급도 봐야 되고 다른 지역의 시장도 봐야 되고 이게 더 벌어질지 뽑힐지는 그런 다른 많은 것들을 혼합해가 봐야지 이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매매가 전세가도 봐야 되고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1위 시장인데 전세가 확 벌어졌다면 들어오겠죠. 또 전세가가 붙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봤을 때는 이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런 것도 보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상승 가능 두 번째 상승 가능 에너지라고 제가 멘트를 넣기는 넣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상승 가능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선행지표잖아요.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미리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다 봐야 돼요. 공급도 봐야 되고 미분양도 봐야 되고 빠지는 것도 봐야 심리도 다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봐야 되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아까 중에 말씀드린 그나마 울산 지역을 한번 봤거든요. 요거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하나만 집어넣은 거예요. 딴 것도 많지만 그거는 에너지를. 그래서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어요. 요쯤 돼 올라가는데 얘는 먼저 올라가고 내가 선행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올라갔어요. 얘는 가격보다도. 그래서 요때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선행지표다. 그러면 뭐야?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 맞죠? 선행지표가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빠지겠네? 먼저 움직인다 그랬으니까요.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근데 저는 울산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 믿으면 안 된다. 딴 것도 같이 봐야 된다. 매수도 보고 매매가 전세가 다른 걸 갖다가 저는 오늘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막 비교해 봤을 땐 얘가 지금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거래량이 줄고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게 때문에 얘가 지금 이게 선행지표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랬잖아요. 지금 전국이 거래량이 줄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울산이 이건 지금 안 맞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된다. 참고만 해라.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꺾여서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다시 꺾여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도 보는구나라는 거 하나를 봤고요. 자, 에너지 요 주요 지표에서 시장 강도 시세 그렇게 가지고 보시면 봤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지역 선정하기 위해서 인구, 그다음 인구 이동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인구 이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는 뭐 어플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인구가 그렇게 빠져요. 빠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만들면서 다 뿌렸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 인구는 늘고 있다. 그러면 지역 인구는 줄고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분산시켜놨어요. 다 뿌려져 나가지고. 근데 다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또 집중화 시키고 있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그 도심에 집중화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이때만 풀었잖아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도 풀면서 결국은 대도심에 있는 혁신도시는 성공을 했고 너무 외곽지에 푸는 것은 다 실패했거든요. 유령도시 이런 거 상권 하나도 안 살아나고 일하고 다 도망가요. 초일만 되면 다 나간다고. 그런 데가 혁신도시 천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인구는 늘지만은 지역마다 느는 데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신도시 들었었는데 늘겠죠, 그죠? 근데 다 분산시키니까. 그래서, 인구는 줄지만은, 이제 이렇게 인구 배분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아실에서 이렇게 인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도 제공이 돼요. 방금 그런 차트로도 제공이 되고, 또 이렇게 지역마다 인구 배분이라든지, 어떻게 전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도 이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구, 그 다음 또 인구가 이렇게 인구 변화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인에는 또 이렇게 또 표시가 돼요. 인구는 어느 순간, 여기가 지역이 아마 울산일 거예요, 울산. 인구는 줄고, 세대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계속 인구는 늘고 있다.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다. 혼자도 살고, 그죠?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그래, 이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호객 노는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넣어놨어요. 방금 그런 수치, 차트로만 표현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인구가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퍼센트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요렇게도 표시하네? 그래서 본인이 편한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편한 인구 이동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랬잖아요. 저는 옛날에 거기에는 이런 자체가 없었어요, 어플이라는 게. 그래서 다 수기를 이렇게 만들어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수기를 만들 때는 왜 지역에 이제 인구들이 이렇게 이게 전입, 전출, 파란색에 이제 들어오는 거, 빨간색은 나가는 거. 부산에서 해운대가 수영구로는 요만큼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순유입, 해운대 쪽 들어오는 게 요 녹색, 순유입이 많았다. 근데 보면은 해운대는 대부분 다 유입이 많은데 기장이, 해운대 기장군이 빠져나갔다. 굉장히.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저는 항상 결론을 짓지 말아요. 데이터를 볼 때. 빠져나갔네. 끝이 아니에요. 왜 빠져나갔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찾아야 돼요. 왜 빠져나왔어? 왜? 해운대가 더 좋은 동네인데? 그죠? 기장으로 빠져나왔어. 그 이유는 정관으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순간적으로 전세가가 사니까 빠져나갔었죠. 그럼 그 다음을 또 생각해봐요. 우리는 항상 투자라는 거 미래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리 빠져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죠. 기장, 그래도 안 좋은 동네니까 해운대로 다시 복귀를 할 거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해운대에서 기장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다시 기장으로 빠져나갈까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연대해서 인구 이동이라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배분해서 해가지고 과거 이렇게 이동을 계속 보면은 우리가 내 지역에 사는 동네는 이 동네가 좋은 동네, 이 동네가 선호한 지역, 이 동네가 안 좋은 동네를 알잖아요. 근데 내가 상판 다른 동네 모르는 동네를 갔어요. 이 동네가 좋은 동네인지 저 동네를 선호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인구 이동을 보면은 왔다 갔다 사람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가 근접지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동을 하는데 계속 이게 인구 이동을 갖다가 계속 몇 년 동안 10년 이상을 갖다가 간격을 두고 하면은 왔다 갔다가 거의 비슷한 데가 있고 확 차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 차이 나는 데는 당연히 많이 들어간 데는 좋은 동네. 왔다 갔다 이쪽 많이 빠진 데는 안 좋은 동네. 그리고 왔다 갔다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부산으로 말하면은 남구 갔다가 수영구 갔다가 해운대 갔다가. 이 정도 동네는 서로 요 살아도 되고 저 살아도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 그걸 왜 진주에서 보셔야 되냐면 공급이거든요.
공급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가 기장의 공급, 아까 말씀드렸죠. 3차선에 빵 쳐졌다? 해운대에서 빠져갈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보면은, 해운대에서 빵 터졌다? 그럼 기장 같은데 안 좋은 동네는 완전 악재예요. 맞죠? 근데 뭐 안 좋은 동네, 막 방송 이런 데 터졌다? 해운대 악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 수요는 그쪽으로 잠깐 옮겨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같이 인구라든지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하게. 처음부터 부인한테 너무 이런 걸 갖다 가르치면 머리 터지는데,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도 보내, 디테일하게 보내? 이 정도만 그냥, 감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깊이 있게도 보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가면, 야, 이거는 그냥, 빠져나가네, 들어오네? 이 정도만으로는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역 선정할 때 이제 지역의 공급하고 미분양을 봐야 돼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미분양이 늘은 데는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고, 그죠? 그래서 공급이 또 많다면 또 별로 안 좋은 동네에 공급이 없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급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아실에서 공급을 이렇게 입주 물량이라고 있죠. 여기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언제, 얼만큼 있는지를 갖다가 또 입주 아파트마다 이렇게 언제 입주하는지까지 달이 이렇게 쫙 체크가 돼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지역, 이것도 공급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미분양이죠. 생각 미분양이요. 미분양 아파트네요. 미분양. 이게 울산이 미분양이 폭발적 쪽으로 많았다가 지금 최근에 좀 적다, 그죠? 이건 좋은 거겠죠. 그죠? 미분양이 없다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이 이렇게 미분양이 쏟아졌을 때가 상승장이었어요. 아파트는 계속 올랐어요. 이때, 울산이.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부동산 지인에서 이렇게 또 미분양을 갖다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이죠. 자기한테 맞는 거 보시면 돼요. 이거를 보든, 저걸 보든, 뭐 하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도 울산이죠. 울산 미분양. 아까 좀 폭발적으로 쌓였다. 그 지금 아까 비슷하게 똑같이 같은 차트입니다. 보여주는 방식과 어플만 다른 겁니다.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을 볼 때 우리가 계속 투자자 입장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반 쪼가리도 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도 한번 봐보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봐보는 거예요. 공급자는 누구예요? 건설사. 수요자는 누구예요? 실제 거주할 사람. 그리고 공급자 중에 또 다른 공급자, 숨은 공급자가 또 있어요. 다주택자. 팔아야 되니까. 혹은 임대로 내놔야 되니까. 주택시장에 또 다른 공급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같이 보면 좋겠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집 없이 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 투자보다도 부동산 투자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정말 어려우면 주식은 팔면 되지만 집을 팔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혹은 집을 팔더라도 집을 팔면 집은 꼭 필요하니까 뭐 임대로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월세로라도.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계속 팔아요. 그럼 매매 심리가 꺾이겠죠. 근데 팔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시점부터는 임대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매매 가격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이게 붙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매매할래. 이렇게 수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시장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차트를 좀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공급자가 공급이 건설사잖아요. 건설사는 뭐를 보냐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공사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파트를 그리고 반드시 재료가 토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냥 내 땅에 아파트를 못 지어요.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뭐 몇 세대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너희가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체증에는 어떻게 할 거고 주변에 이런 악재는 없는지 다른 안 좋은 거리는 없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이 땅의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되면 오케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이제 공사 시작, 착공, 그 다음에 완공, 집이 다 지어지면 그 다음 입주를 하게 되죠. 항상 이 순서를 거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공사기간이 있죠. 공사기간. 공사기간만 벌써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항상 완공되기 전에는 착공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인허가 신고를 하게 돼요. 항상
토지 사용 권한이 생겨야 돼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 다음 착공을 하고, 그 다음 완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인허가 신고를 하고 나서 약 5년 뒤에 입주를 하더라. 이런 이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착공에서부터 약 3년 뒤에 입주하더라.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입주될 물량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 기술력으로는 1년 만에 아파트 대단지 막 이렇게 못 짓는단 말이에요. 소형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반드시 5, 6년이 이렇게 흘러가줘야 돼요.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데 뭐 1, 2년.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잘 팔리겠다 싶어야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건설사가 하겠어요? 맞죠? 그럼 경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건설사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오른다 하면 요즘 집 잘 팔린대. 이게 되는 거예요. 잘 팔릴 것 같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이 이제 1, 2년 지속됐죠. 부지 매입했죠. 공사 기간 들어갔죠. 그러면 그 기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무릎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오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너무 선진입할 필요 없다. 선진입했다가 지하층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선진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근데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5, 6년은 상승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오르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들어가도 된다. 성공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분양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첫 번째는 청약입니다. 제일 쉬운 거는. 근데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게 가장 성공되는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매매를 할 수 있으면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매매를 할 때는 입지 분석, 단지 분석,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동산의 흐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투자인데 이 미분양 투자는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당연히. 예전에 뭐 평택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 울산도 마찬가지고 대구 이런 미분양이 많았던 뭐 부산, 서울 같은 경우도 16년도, 17년도 이럴 때 뭐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과감하게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과 과거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는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야 확신이 들었던 사람들은 미분양 투자를 과감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동산 흐름이 바뀌고 이제 시세가 좀 올라갔을 때는 이 미분양 투자가 굉장히 기회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그런 분석도 없이 미분양 투자는 진짜 기회래. 그래서 나는 아무런 그런 분석과 공부 없이 미분양 투자를 했다면 실패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입지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공 시나리오를 본다면 청약, 그냥 분양권 매매, 그리고 미분양 투자 이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청약을 당첨되는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일단 무주택자는 특공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에게 맞는 특공이 어떤 건지 요건별로 갖추어서 어떤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특공에 청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공공분양하는 아파트라든지 85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을 청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청약제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추첨제보다는 가점제, 그 가점제에서는 추첨제도 한다면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우선 제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좀 높아요. 확률이.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특별공급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특별공급이 안 된다면 공공분양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1주택자라면 이제 주택 처분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주택 처분 조건을 썼다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 처분 조건을 쓰면 나중에 입주 지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처분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약 취소나 아니면 벌금 같은 게 물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라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넣으셔야 돼요. 청약 가능한 단지는.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단지를 공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점제보다는 초점제 비율이 많아요. 말 그대로 그냥 뽑기예요, 뽑기. 이 뽑기가 많으니까 뽑기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운 좋으면 당첨되는 거죠. 이제 그런 틈새 전략을 조금 짜셔야 돼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을 한다든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비관심 단지 이런 데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분양권을 내가 매매한다면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진짜 거주 환경이 좋은 단지를 가셔야 돼요. 내가 거주의 목적이라 무조건 나는 거주의 목적이야. 그러면 내가 살기 좋은 게 최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활 패턴, 내 생활 환경, 회사가 가까웠거나 아니면 내 자녀라든지 내 가족이 생활을 좀 거주 환경이 좋은 그런 거, 공원이 가깝다든지 아니면 상권이 가깝다든지 이런 내 생활 패턴과 생활 환경에 맞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목적이다 이런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단지 분석,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분양가가 어떻고 프리미엄이 어떤지 내 안전마진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 자금력에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단지, 가장 좋은 지역의 가장 좋은 단지 이걸 선택하시면 정말 후회 없을 겁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분양은 제가 말씀드렸죠. 미분양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분석도 많이 하셔야 되고 미분양이 왜 발생되는지 일단 파악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뭐 부동산의 흐름의 문제인지 아니면 분양가가 단순히 높아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셨으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역 분석, 입지 분석, 단지 분석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셔가지고 이 미분양을 내가 선택을 하셨다면 혹시나 입주까지 가야 될 상황이라면 이 자금력을 좀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미분양 추이를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미분양이 양날의 검이라고 했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좀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분양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공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양권이 당첨이 되거나 혹은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어쨌든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등기를 하겠죠. 이 등기하는 시점에 내가 입주를 하든 임대를 하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입주를 한다면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이 단지 아파트가 높아져서 나중에 입주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뭐 대출 없이 사시는 분들은 거의 적으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이 돼서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당장은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임대를 놓는다. 그렇다면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를 놓는다면 주변 시세, 주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이 되어서 전세가가 그냥 분양가를 상회하는 거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혹은 분양가만큼 올라온 거겠죠. 그러면 저는 이 분양권을 샀을 때 계약금이나 혹은 계약금 플러스 프리미엄밖에 들지 않은 정도가 가장 최상의 성공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입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내 돈이 안 들어야 가장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야 투자 수익도 높아질 수 있고 저는 생각했을 때 성공 시나리오는 입주를 했을 때 혹은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를 이렇게 가능한 단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단지, 전세가 비율이 나중에 높을 단지, 그 말은 뭐냐? 시세가 오를 단지를 찾는 게 분양권의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나리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한번 맞춰보죠. 땡땡과 땡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좋다? 뭐랑 뭐?
네,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조합원은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은 것이 되니까 꽁돈을 이미 벌고 들어간 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장비, 가전 옵션 등 조합원 혜택이 많은 것이 당연히 좋지. 왜냐하면 공짜니까 그만큼 돈을 벌고 들어간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높은 것이 좋다? 비례율. 그 다음에 인근 땡땡이 높은 것이 좋다? 인근 시세. 인근 시세가 높아야지 건설사도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랑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일 때 좋다? 전체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 그러니까 지금 초기 제재가 화랑이고 1억 미만이 지금 난리가 난 게 부동산 경기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랑 커지니까 수익률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리가. 자, 이제는 세 가지 투자 방법을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러 갔는데 월세 세팅을 했다라고 칠게요. 자, 매매가 2억 6천이고 대출을 1억 5천 6백을 받았고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을 받았고 한 달에 월세를 40만 원을 받아요. 그럼 2년을 굴린다고 하면 960만 원어치를 받을 건데 대출 이자로 780만 원이 빠지겠죠. 중개보수 있고요. 취등록세 냈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9,600이 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청약을 했다, 일반 분양을 했다라고 치면 계약금 10%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초기 비용이 5,400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숫자라고 보면 그럼 미쳤다고 왜 재개발, 재건축 월세 투자를 하냐. 이거 일반 분양 받지. 문제는 그거죠. 일반 분양은 당첨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은 작게 들어가는데 가능성이 희박해. 그러니까 돈을 더 넣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월세가 아니고 반전세를 세팅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약간 억지예요. 대출을 받고 반전세를 3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자가 요새는 없어요. 그쵸? 어쨌든 3천을 받았으니까 한 달 월세는 40만 원이 아닌 15만 원밖에 못 받고요. 요거를 쫙 계산기를 들려보니까 8,200만 원이 그 초기 투자금인데 일반 분양을 받았으면 5,400. 근데 이마저도 실현 가능하느냐는 거죠.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입자들도 똑똑해져서 이런 집에 안 들어올라 하고 하물며 법인 물건은 더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런 물건 중개 잘 안 하려고 하시고. 자, 근데 빌라 투자는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투자는 1억 미만 아파트 투자는 이런 게 없는데 수도권 빌라는 아직까지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세팅을 했을 때 볼게요. 자, 매매가 전세를 받았으니까 대출은 안 됐겠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초기 투자금이 2억이 넘어요. 왜 이렇게 해요? 재건축될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높지 않아서 초기 투자금이 확실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재건축은 사업성이 그래도 조금 쉽다. 잘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대출 후에 혹여나 전세를 2순위로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계산을 해봤더니 초기 투자금이 5,5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담보대출 후에 후순위 전세 세팅만 가능하다고 하면 초기 투자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썩빌일 때는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썩빌일 때는. 근데 이때 전세금은 온전한 전세금이 아닌 다소 낮춘 현실적인 반전세금 수준으로 현실적 타협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의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대출 후에 전세 놓는다?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반전세도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월세 세팅은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이때도 수익률이 못해도 54%는 나오는 거고 54% 요새는 작은 것 같죠. 갭 투자를 들어가면 1,000만 원 놓고 1,000만 원을 먹고 나오는데 100% 수익은 무조건 찍는데 이렇게 따지면 54% 수익률이니까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야죠. 그쵸? 가성비를 따져서. 자,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약을 해볼게요. 평당 공사비를 만약에 낮게 잡으면 총 사업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비례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이면 공사비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가 만약에 높아지면 그건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추가로 기타 사업비가 더 들어간 만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장기 사업이 너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금융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기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합 그 창립 총회 책자 보실 때 반드시 공사비 대 기타 사업비가 75대 25인 것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종전 자산평가, 감정평가 총액을 그 조합원들이 그 조합이 내놨어요. 그거를 소유자 수로 꼭 나눠보세요. 그러면 평균 감정가를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인근지역 관리처분 계획 책자를 얻을 수 있다라면 이거는 계산이 딱 나와버려요. 거의 정확하게. 근데 이걸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작은데 대지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24평, 23평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무조건 투자를 들어간다? 안 돼요, 안 돼요.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는 나중에 분담금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지분이 높다고 여기에 덜컥 가계약금을 쏘면 별로 수익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평당 공사비를 통해서 조합원 건축 원가 계산하는 거 아까 보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평당 공사비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약 면적을 곱한다고 했죠? 그럼 순수 건축비가 나오고 그것의 33%, 왜 75대 25니까 33%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타 사업비예요. 요걸 합계를 더하면 건축 원가가 나와요. 그래서 건축 원가를 표로 나타낸 건데 이 표 너무 오래됐어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요. 현재의 공사비는 평당 700을 잡아서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현재 건축 원가 얼마 드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700만 원 곱하기 34평, 계약 면적은 55평이죠. 그래서 순수 건축비가 3억 8,5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순수 건축비의 133%가 총 건축 원가니까 총 건축 원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에 원가가 5억이 넘어요. 분양 그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5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붙이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다음은 이제 좋은 땅과 안 좋은 땅에 대해서 제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땅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정짓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곳이 앞으로는 좋은 땅이 될 곳이다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디냐면 국책사업과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곳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업단지, 막 대학교, 그 다음에 관공서 이전, 그 다음에 뭐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철도가 만들어진다든지 IC가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 국책사업 개발 호재 중에 두세 가지만 들어가면 이 동네는 반드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책사업과 개발 호재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책사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국책사업은 시간과의 문제지 성공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 사업보다는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책사업 종류를 보면 도로 개설, 철도 KTX라든지 항만, 공항, 신도시, 산업단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100% 인구가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책사업 할 때 허벌판에 일단 도로부터 넣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넣고 도로가 있어야 산업단지도 지을 수 있고 신도시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로 놓고 일자리 만들고 신도시 만들고 철도 만들고 그렇게 협력업체처럼 우르르 넣어가지고 최종 사업을 완성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있으면 인구가 반드시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개의 도심이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이제 도시 기본 계획, 이 옛날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부산에 보면은 중간에를 중부산 개발축을 잡아놨고 좌측으로는 서부산축, 그다음에 우측으로는 동부산축해서 세 개의 축으로 계획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시로는 동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축을 보면 해운대를 기점으로 기장과 장안으로 해서 해양관광문화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산에서는 도시의 기본적인 계획부터 먼저 세우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간 구조계획이라고 해서 이사 갈 때 뭐 쇼파를 어디에 놓고
식탁은 어디에 놓을 건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 도시 공간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는 광복과 서면을 제일 큰 도심을 만들 거고 부도심, 이제 부도심으로 해서 강서, 덕천, 사상, 하단, 동래, 해운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4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겠다. 장안이랑 기장이랑 금적이랑 가덕 여기를 4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동부산에는 지금 장안과 기장은 지역에 대한 중심이 될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 내용을 보면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자원인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기장 장안으로 이어지는 개발축으로서 차별화된 도시 발전축을 형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의료, 문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환해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예전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장안읍을 가보시면 읍과 관련된 산업단지라든지 암치료센터 그런 게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장군을 보면 지금 관광도시, 관광산업단지,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착공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 조건도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면 진영에서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해서 기장까지 연결하겠다. 그 다음에 동부산 관광단지의 교통 완화를 위해서 기장과 울산까지 뻗어져가는 국도 31호선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과 울산이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 사람이 울산 가는 것보다는 울산 사람이 부산 오게 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부산의 땅값이 올라가는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외곽 임적 도시를 고속도로로 연계함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해지며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도 이번에 복선 전철화가 되었죠. 그래서 동부산 개발과 광역 연계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동해선을 복선화 전철 계획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의 중심인 부전동에서 일광역까지 현재 동해 복선화 전철이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우리가 개발축이 기장 장안까지 뻗어져 나가서 울산까지 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안에 있는 좌천역과 울산 서생역, 나중에는 울산에 있는 태화강역까지 연결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올해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장안 택지 개발, 장안읍 가면 지금 신도시가 착공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광 도시개발 사업도 이렇게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수용 인구나 세대 수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 면적이랑 수용 인구 이런 내용들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일광면을 보면 외곽 순환도로가 최근에 다 개통이 됐거든요. 다 1, 2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외곽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국도 31호선이 울산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 동해남부선, 이제 지하로 가면 지하철, 지상으로 가는 걸 복선전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복선전철도 일광역 개통이 되었고, 아까 봤던 일광신도시도 이렇게 이미 완성이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생기면서 그 발표, 착공하고 완공한 이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고 착공하고 완공한 이 시점에 대해서 땅값 오르는 구간도 전부 다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표, 착공, 완공 이때별로 땅값이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전국에 있는 개발지에 진짜 웬만한 데 다 가봤거든요. 이 순서는 거의 90% 정확해요. 그래서 발표, 착공, 완공 때는 가격대가 비슷하게 흐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표 때 보면 보통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대신에 투자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을 받거나 큰 돈으로 땅을 투자하기에는 사실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표에서 착공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뭔가 이제 뭐 지자체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소송이 있었어요. 소송만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가 갑자기 소송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해결한다고 15년을 지체했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착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소액 투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절대 큰 돈을 넣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착공 시기입니다. 착공은 이제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공적 사업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시켜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착공 때가 안정적인 투자 시점이고요. 이때는 이제 눈에 막 건물 지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투자자와 실제 이제 나중에 건물 지을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들어가고 나중에 건물 지을 사람들은 이때가 땅값이 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수요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을 보면서 착공 전 단계인 그런 개발지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 착공은 착공부터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자본을 저는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구간이 저는 착공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완공 시점이거든요. 완공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공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가격이 비싸도 분양도 해야 되고 임대도 놓아야 되고 더 비싸게 피를 붙여서 분양까지 수요자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질적 수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웃긴 건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분양이 잘 됐다. 오피스텔이. 그러면 더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오피스텔을 지어요. 그리고 또 더 비싸게 분양하고. 그래서 완공 시점도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간은 착공 전과 완공 전이다. 그래서 발표 때 꼭 들어가고 싶다면 소액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이렇게 묵혀놓는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금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발표 때보다 땅값은 비싸겠지만 착공 전에 사든지 완공 전에 사자. 이게 좀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이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전국을 다녀보니까 흐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금액 움직임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역별로 약간의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때 보면 평당 50에서 200 사이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 2000배 올랐다 막 그런 거 있죠. 땅값. 이렇게 개발 사업이 발표되기 훨씬 전에 산 사람들, 평당 10,000원, 몇천 원대 땅을 산 사람들이 갑자기 200만 원이 되면서 2000배 올랐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요. 로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착공 때는 거의 200에서 600 정도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착공 때 좀 비싸더라도 돈을 좀 더 주고 사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완공 때는 600에서 1000만 원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완공되고 도시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보면 실수요자 시장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면서 1000에서 1500까지 거래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 가격적인 부분은 흐름은 비슷하더라. 500에서 200. 여기 일광면 여기도 똑같았습니다. 50에서 200 시작했다가 200에서 600 갔다가 600에서 1000 갔다가 지금은 1000만 원 다 넘어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역 좌천역도 봐야겠죠. 좌천역도 이제 올해 개통이 되고 신도시가 이번에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광 땅을 보면 이제 역 바로 앞에 이 빈 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015년에 일광 신도시가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착공되기 전 대비 착공 후에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5년에 이때 평당 한 200 정도, 300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2021년이죠. 평당 1000만 원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착공 전 5년보다는 최근 완공 전 5년이 훨씬 더 땅값이 많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 역
아직 개통이 안 된 좌천역도 한번 보면 흐름은 비슷해요. 지금 여기 개통될 예정이고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산업단지, 일자리까지 같이 올라와요. 을과학 산업단지라고 읍과 관련된 산업단지, 그 다음에 방사선과 읍과 대학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병원, 부산의 백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읍과 관련된 대학생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급역 주변으로 원룸을 먹여 살리는 거는 읍과 대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예. 제가 그쪽에서 예전에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교나 산업단지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역 주변으로 내가 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집에 가려면. 이 주변으로 뭐 원룸이라든지 먹고 쓰고 자고 하는 그런 상권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골 일대 한번 가서 보시고 매년 가서 보시면서 어떻게 도시가 바뀌는지 꼭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도시별로 규모와 습성은 다르지만 지가 상승은 발표, 착공, 완공 구간별로 비슷하더라. 이런 걸 이제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